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게도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이 모두 마무리된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도 이 모든 일들이 참 현실감이 없기는 하거든요. 제 또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라났습니다. 운이 좋게도 처음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조부모님께서 돈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욕심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나름대로 있는 집 자식이었으니 부족할 것 없이 자라신 분이었고 그랬기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하고서도 본인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셨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아버지를 믿고 돈을 투자하셨던 조부모님은 계속되는 실패에 결국 학을 떼셨어요. 더 이상 널 믿고 돈을 맡겼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겠다며 지원을 끊으시겠다 선언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조부모님의 말에 정신을 차리시기는커녕 본인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운이 나빴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자본금만 있으면 이번에는 진짜로 성공할 수 있다며 사채에까지 손을 대셨고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빌려온 돈은 공중분해되었고 결국 나쁘지 않았던 형편의 저희 집은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사업 욕심 덕에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참 많고 사연 채널에도 그런 사람들 얘기가 많이 올라오지만 아마 저보다 가난했던 사람은 찾기 힘들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집안이 망한 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어머니께 한 푼, 두 푼 모아오신 돈들을 모두 가져다 써버리셨고 형편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빌라의 단칸방에서 살던 저희 가족은 점점 좁은 곳으로 내몰리다가 판자촌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곳은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건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벽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그대로 샜어요. 방 안에는 벌레들과 쥐들이 득실거렸고 어린 마음에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만 없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버지가 사라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많았고요. 어머니께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상상 속에서만 사셨거든요. 내가 지금은 비록 운이 없어서 이런 곳에서 썩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남들 보란듯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실속 없는 말만 내뱉으셨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러 다니며 인생을 낭비하셨고 그런 아버지의 뒤치다거리는 전부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판자촌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극심한 더위와 추위였어요. 앞서 말했듯이 제가 살았던 집은 집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했던 건물이었기에 여름이면 찌는 듯이 덥고 겨울이면 죽을 듯이 추웠거든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한 대 없는 집이었기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더위에 지쳐 쓰러져 있는 저를 위해 찬물에 손수건을 적셔 제 몸을 닦아주시고는 하셨어요. 본인도 몹시 더우셨을 텐데 저에게 힘든 티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더위도 문제지만 벌레가 극성이었어요. 겨울에는 그나마 날씨가 추워 벌레들이 좀 잠잠했지만 여름에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바퀴벌레는 일상이었고 이름 모를 커다란 벌레들도 심심치 않게 집에서 발견되었어요. 처음에는 벌레를 볼 때마다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지만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여름의 싫은 점을 떠올려 보자면 지독한 냄새였어요. 여름만 되면 땀 냄새와 오래된 옷 냄새, 벽지가 쓸어가는 냄새, 썩은 벌레들,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하고 쾌쾌한 냄새가 판자촌에 가득했습니다. 집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싫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그 냄새를 몸에 한가득 묻히고 학교를 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그런 저를 더럽다며 멀리하고 따돌렸거든요. 이제 와서는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께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며불며 사정하기도 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이 참 밉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나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름도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겨울보다는 사정이 나았어요. 판자촌에서 보내는 겨울은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험난했거든요. 있는 옷, 없는 옷을 다 꺼내 겹쳐 입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옷이며 신문지를 돌돌 말아 틈새에 구겨넣고 어머니와 딱 붙어 서로 체온을 공유하며 누워있어도 손발이 떨어져 나갈 만큼 차갑고 추웠어요. 수도는 꽁꽁 얼어붙어 물이 나오질 않았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 내려가야 있는 공원 개수대에서 물을 받아야만 했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어머니께서 저를 식혀주실 때면 너무 춥다, 너무 차갑다며 눈물을 펑펑 흘리고는 했었고 어머니께서도 아마 그런 저를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셨겠죠. 아버지께서는 점점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날이 잦아지셨고 어디서 뭐라고 다니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를 품에 꼭 안고 우리 둘이 멀리 떠나자, 우리 둘이 여기서 벗어나자는 말을 되뇌이시곤 하셨습니다.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렸던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이 불행이 끝나고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네 남편 어디다 숨겼어?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제때제때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남의 돈 떼먹고 이런 곳에 숨어 있으면 못 찾아낼 줄 알았어? 집 다 부셔지는 꼴 보고 싶어? 왜 이러세요? 저 정말 그 사람 어디 간지 몰라요. 집에 안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어디다가 숨겨뒀냐면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언제까지 도망 다니기만 할 거냐. 강목을 들고 집안 살림살이를 던지고 부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사채업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 사정하셨지만 그런 사정이 먹힐 리가 만무했어요. 사채업자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지금껏 제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신 적 없던 어머니께서는 그날만은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옆에 다가가 작은 손으로 어머니를 꼭 안아드릴 뿐이었어요. 그 뒤로도 사채업자들은 틈만 나면 저희 집을 찾아와 깽판을 쳤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 쓰러져 가던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어요. 언제 사채업자들이 찾아올지 모르니 어머니와 저는 항상 두려움에 떨며 지냈고 사채업자들이 휘두르는 폭력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즘 저는 밤마다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로만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자는 사이에 어머니께서 사라져버리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처럼 어머니께서도 저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시지는 않을까? 제게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저를 짐처럼 여기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제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온기를 느껴야만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진정됐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와 한사코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러 나가시는 어머니께 날 두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괜히 성질을 부리기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그런 저를 달래주며 엄마는 우리 딸 두고 아무 데도 안 간다며 그런 걱정하지 말라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어머니께서 유독 집에 늦게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 뭐라도 손에 들고 돌아오시는 분이 그날따라 소식이 없으셨어요. 지금 같으면 전화기가 있으니 연락이라도 해보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었고 그저 하염없이 대문 앞에 앉아 언덕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날이 완전히 저물어 주변이 깜깜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도 왠지 이대로
어머니께서 영영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너무 귀찮으셨나? 역시 나는 쓸모없는 존재였나? 어머니께서도 말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나를 짐덩이처럼 여기고 계셨던 거야.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고 그렇게 주저앉아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왜 나와 있어?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엄마가 오늘 일이 좀 있었어. 많이 배고프지? 들어가자. 엄마가 우리 딸 주려고 떡 사왔어.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언덕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급하게 제게 달려오셨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제 몸을 만져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며 방 안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겨우 그쳤던 눈물이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날 저희가 살 집을 계약하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판잣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며 더 이상 무서운 사채업자들도 벌레와 쥐들도 지긋지긋한 아버지도 만날 일 없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 품에 안겨 허겁지겁 떡을 먹다 까무룩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저희는 얼마 되지 않은 짐을 챙겨 판잣집을 떠났어요. 어머니와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당시 저에게는 고급 아파트나 다름없게 느껴졌어요. 난방도 되고 선풍기도 틀 수 있고 물도 콸콸 잘 나왔으니까요. 가끔가다 마주치는 바퀴벌레는 여전했지만 무엇보다도 사채업자들과 아버지가 찾아올 일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바쁘셨고 새벽부터 밤까지 저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상고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바로 작은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 돈을 벌기 시작하자 형편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2층에 있는 방으로 보금자리로 옮겼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월급으로는 어머니 외투를 하나 사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몇십 년째 겨울 내내 똑같은 외투 한 벌만 입고 다니셨거든요.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외투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엄마한테 선물을 다 해주냐며 기특하다 웃으시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 때문에 아버지와 속 시원하게 갈라서시지도 못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며 지내오신 어머니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평생 동안 어머니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옆에서 모시며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다. 네 아빠가 죽었대. 그래서 그 빚이 전부 네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 빚이 자그마치 1억이 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낯비침 없이 어두우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 여쭤보니 어머니께서 꺼내신 이야기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긴 채로 지내오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강에 투신 자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초라한 최후였어요. 그렇게 뭐라도 되는 사람인 양 평생 동안 잘난 척을 하시더니 선택한 것이 겨우 자살이라니. 끝까지 비겁하고 한심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닥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제게 생긴 빚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유산이 상속되듯이 빚도 상속이 되니까요. 게다가 금액이 자그마치 1억이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은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고 1억이라니 참 현실감이 없는 금액이었어요. 물론 사채였기에 이자가 많이 불어났겠지만 아버지께서 참 생각도 없이 일을 벌려놓으셨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제가 해결해보겠다 말씀드렸지만 앞날이 막막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이 계속해서 저를 쫓아다닐 테고 그렇다고 빚을 갚을 능력이 있지도 않았어요.
예전처럼 언제 사채업자들이 나타날까 전전긍긍하며 벌벌 떨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연히 유산 상속을 거부하면 빚 또한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물려주실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이걸 이용한다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법률 사무소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던 변호사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았고 처음에는 전혀 이성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 유부남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사정을 듣고는 참 딱하게 됐다며 어려운 일이 아니니 잘 처리해주겠다. 서류 몇 개만 작성하면 된다. 다정하게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류 작성이 끝나고 돌아가려는 제게 남편은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하고 가라 말하더군요. 이미 볼 일도 다 끝났는데 무슨 차를 마시나 싶어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냐 물었더니 남편은 그게 아니고 실은 첫눈에 제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대화를 좀 더 나눠보고 싶다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쾌한 기분이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보다 한참은 나이가 많아 보였고 당연히 유부남일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진지한 이성관계가 아니라 불륜이나 스폰 같은 제안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그런 일 안 한다고 딱 잘라 거절하고 자리에 일어나려는데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런 일이 뭐냐며 오해하지 말라. 본인은 결혼도 안 했고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남편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짧게 대화를 나눴고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법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난 세월 살아온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참 고생이 많았겠다며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으니 어머니께서 뿌듯하시겠다 칭찬을 건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호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려심 깊고 다정한 성격의 남편에게 자연스레 끌리게 되었고 결국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만남을 시작했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고 생긴 것도 그리 잘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여자였거든요. 그에 비해 남편은 나이가 좀 많았다 뿐이지 생긴 것도 번듯하고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였으니까요. 게다가 전해 듣기로는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고위직 검사였고 집안도 굉장히 잘 사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저찌 만남을 시작한다 한들 결국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헤어질 사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결혼을 준비할 당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차차 풀어보기로 하고 어찌됐든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긴 했지만 결국 결혼까지는 가지 못할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조금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만남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무리 유산 상속을 포기해서 빚도 상속이 되지 않았다고 한들 사채업자들은 계속해서 저와 어머니를 쫓아다닐 테고 네가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빚 1억을 모두 갚아줄 테니 본인과 결혼하자. 가진 게 없어도 괜찮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솔직히 많이 망설여졌어요. 남편의 말대로 제가 빚 상속을 포기한다 한들 사채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모르쇠하고 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면 그만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계속해서 고통받으실 거라 생각하니 앞날이 캄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만난 지 이제 겨우 몇 달도 되지 않은 남자와 덜컥 결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남편은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혼과 연애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러나 그런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또 저희 집을 찾아왔거든요. 뭐? 빚 상속을 포기해? 돈을 빌려간 사람은 죽었다 쳐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럼 그 빚은 다 어디로 사라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돈이나 갚아. 지금 이 상황에도 네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혹시나 해서 경고하는데 도망갈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 찾아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사채업자들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사라졌고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은 죽어서까지 우리를 올가맨다며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느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결혼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남편은 몹시 기뻐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께 남편과의 결혼 소식을 알렸고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시기는 했지만 혹시나 제가 빚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팔려가듯 결혼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런 목소리를 내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조금 망설였던 건 사실이지만 나한테 이런 좋은 사람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있으니 걱정 마시라 답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긴장할 필요 없다 얘기했지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나를 싫어하시겠지. 대놓고 면전에 대고 막말을 퍼부으시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들과는 다르게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두 분 다 잘 사는 집 출신에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참 고상하시고 몸짓부터 말투까지 전부 격이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주눅드는 기분이 느껴지긴 했지만 인사 자리는 별 문제가 없었고 남편은 그것 보라며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집은 조건 같은 거 안 따진다. 마음 편하게 몸만 오면 된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가, 얘단 말인데 난 많은 거 안 바란다. 목걸이 세트 하나 정도면 될 것 같아. 원래 물건은 양보다 질이잖니. 요즘 진주 목걸이가 참 예쁘더라. 다이아 하나 달린 거면 더 좋겠고. 주변에서 다들 며느리가 해준 액세서리를 차고 다니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나도 하나 기대해도 되지? 시대가 어느 시댄데 남편이 혼자서 집을 다 해와. 설마 양심도 없이 그러길 바랬던 건 아니지? 둘이 같이 모아서 괜찮은 집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라. 다들 작은 곳부터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집안 체면이 있잖니. 적어도 시작은 고급 아파트에서 해야지. 네 남편 벌이가 괜찮은 편이니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을 수 있을 거다. 요즘 냉장고는 별별 기능이 다 달려있더라. 이왕 사는 거 가장 최신형으로 구매하는 게 좋지 않겠니? 세탁기도 그렇고 원래 가전제품에는 돈 안 아끼는 거라고들 하잖아. 내가 목록 뽑아 보낼 테니 거기서 혼수 목록 골라보렴. 뭐? 시댁 들어와서 사는데 혼수가 왜 필요하냐고? 그럼 설마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올 생각이었니? 안 그래도 우리 집 가전 바꿀 때가 됐었거든. 며느리 뒀다가 뭐하니? 이럴 때 덕 보는 거지. 시어머니께서는 참 다정하고 친절하신 말투로 뻔뻔한 요구들을 해오셨습니다. 남편에게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빤히 전해 들으셨을 텐데 다이아 목걸이를 해오라니, 최신형 제품들로 혼수를 해오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좋게 좋게 답변을 들었지만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강요 아닌 강요에 아, 어머니께서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차마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집안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저를 쳐내시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제게 주제 파악을 하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이아 진주 목걸이에 최신형으로 가전 혼수 못해올 정도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엄두도 내지 말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였겠죠. 게다가 시댁같이 잘 사는 집안에서 고급 아파트든 뭐든 충분히 신혼집을 구해주시고도 남았을 텐데 굳이 시댁에 들어와 살라니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꾸역꾸역 결혼을 하겠다면 시집살이 제대로 할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셨겠죠. 그러나 저는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남겨놓으신 빚 1억은 영원히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끝나지 않는 고통에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 딱 감고 눈치 없는 여자가 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간 부탁하셨던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그대로 말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로 너한테 그런 말들을 하셨다고? 믿을 수가 없네. 우리 어머니 정말 그런 분 아니신데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아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하셨어요. 다이아 박힌 진주 목걸이에 최신형 가전제품들로 혼수 준비해 오라고요. 제가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힘들 것 같다 말씀드리니 기분이 많이 언짢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어. 내가 어머니하고 잘 이야기해볼게. 아무튼 근데 네가 오해한 부분일 거야.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어머니 조건 따지시고 그런 분 아니시거든. 남편은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마마보이 기질이었습니다. 바쁜 시어머니 대신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육아를 도맡아 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강한 집착이 있으셨어요. 남편 또한 무의식적으로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 믿고 따랐고요. 가끔은 약간 맹목적일 정도로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어찌됐든 어머니께서도 이유가 있으셨을 거다. 어머니께서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 편을 들려고 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부 시어머니께 물어보고 내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하며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런 기질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남편이 잘 해결해 보겠다 말한 뒤로 시어머니 입에서 예단이며 혼수 관련된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남편에게는 언제까지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으셨던 모양이죠. 그렇게 결혼식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예정되었던 대로 저는 시댁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저를 구박하거나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구시지는 않았어요. 대신 몰래 다른 가족들 눈을 피해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저는 오리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급식에서 나온 요리를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이 와서 거의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 뒤로 오리라면 질색이라 쳐다보지도 않았고 남편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오리탕이 드시고 싶으시다며 제게 저녁 식사로 오리탕을 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리라면 질색을 해서 그건 힘들 것 같다. 대신 다른 요리를 해드리겠다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너 보고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 좀 먹게 끓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닐 장갑을 잔뜩 낀 채 오리탕을 끓였고 오리탕을 먹지는 않았어도 저녁 내내 집안에 진동하는 오리 냄새에 구역질이 나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웬 오리탕을 끓였냐며 시어머니께 오리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냐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드렸다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뻔뻔하게 전혀 몰랐다며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냐. 왜 말을 안 해서 사람 미안하게 만드냐. 저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태연하게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자주 오리 요리를 만드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제가 오리 알레르기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정신이 없어 깜빡했다며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아무리 본인 알레르기가 아니라 한들 두세 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당연히 기억에 남았을 텐데 저를 골려먹기 위해 일부러 저러시는 거라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남편은 원래 시어머니께서 자주 깜빡깜빡 하신다며 설마 정말 어머니가 너 오리 알레르기가 있는 걸 기억하시면서도 일부러 오리 요리를 만드시겠냐. 우리 어머니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라며 시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이후로 시어머니의 참견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아침 저녁으로 깨끗한 물을 떠놓고 기도를 드려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저를 새벽부터 깨우셨고 뭐만 하면 임산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임산부는 이래야 한다. 제 행동에 일일이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야 한다. 저를 위해 해주시는 일이냥 뻔뻔하게 구셨고 저는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먹기 싫은 것들을 억지로 먹느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말해보았지만 원래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하는 거라며 시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네가 먹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먹는 거라 생각하며 버텨보라.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의 임신기간이 끝나고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딸을 낳았다면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 얼마나 성화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들이 태어나고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아들을 끼고 도셨습니다. 엄마인 제가 아이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긴 했습니다만
어쩔 때는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엄마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집착하시던 말투며 습관이며 모든 걸 저희 아들에게 그대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이런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클수록 시어머니를 더 잘 따랐고 가끔은 저보다도 시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더 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꼭 제 아들을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를 봐주시는 인정 많고 다정한 할머니였고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아들을 뺏어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고 피해의식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치원에 다녀온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간식을 먹고 싶다고 떼를 썼고 저는 곧 저녁 시간이니 저녁밥을 먹고 간식을 먹어야 한다.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아이를 타일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애가 먹고 싶다는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며 과자 하나 정도는 괜찮다며 아이 손에 과자를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손에서 과자를 뺏어들며 이렇게 오냐오냐 아이를 키우시니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라고 항상 좋은 말만 하며 키우면 안 되는 거다. 어머니께서 어리광 다 받아주시니까 점점 때가 심해지지 않으냐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른한테 어디서 바락바락 말대꾸라 하냐 애한테 과자 하나 주는 게 그리 큰일이냐 화를 내셨고 그런 저와 시어머니를 쳐다보던 아이는 제 손에 들려있는 과자를 탁 뺏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나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할머니가 엄마보다 할머니 말을 더 잘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 엄마 말은 들을 필요 없대. 아들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그동안 제가 없는 곳에서 시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지내셨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엄마보다 할머니 말을 더 잘 들어야 한다. 엄마는 못된 사람이고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니 할머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며 달콤한 말들로 저희 아들을 구슬리셨겠죠. 아직 어린 아이인 아들은 당연히 본인에게 냉정하게 구는 저보다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시는 할머니가 좋았을 테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아이의 심리를 이용해 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 하셨던 겁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분가를 선언했어요. 이제 돈도 모을 만큼 모았고 더 이상 시어머니께 아들 육아에 참여하시는 거 참기 힘들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도와주시면 좋은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못되게 구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며 태평한 소리를 내뱉었고 당신이 분가할 마음이 없으면 나 혼자서라도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알겠다며 시어머니께 얘기를 꺼내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분가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갑자기 왜 집을 나가려고 하냐. 손주 보며 지내는 게 요즘 내 유일한 낙인데 이것마저 뺏어가려 하냐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손주한테 손찌검을 하기로 했냐 뭘 했냐 하시며 그저 손주와 좀 친해지려고 몇 마디 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냐. 내 아들인데 어딜 네 맘대로 데려가 나가 살려고 하냐며 나가 살고 싶으면 너 혼자 나가 살라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어머니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어머니 아들인데 어딜 제 마음대로 데려가려고 하냐고 말씀하셨죠.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제 아들인데 왜 그렇게 어머니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제 아들 데리고 둘이라도 나가 살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대답에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 아무 답도 하지 못하셨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아들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지냈던 시댁에서 드디어 분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따로 사니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10년 묵었던 체중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매일같이 계속되던 잔소리와 핀잔에서 벗어나 제 맘대로 살림도 하고 아이도 돌보니 남편과도 사이가 더 좋아졌고 처음에는 할머니를 찾던 아들도 점점 이런 생활에 적응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남편처럼 마마보이가 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매사에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매사에 너무 냉정하게 키워서도 안 되고 육아란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 아들이 저 없이 혼자서도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랐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천성이 여유롭고 나천적이었던 남편을 닮아 아들 또한 똑부러지는 성격은 되질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큰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분가를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든 육아에 참견을 하시며 저희 아들을 본인 입맛대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눈치였지만 저는 절대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이래야 한다, 참견을 하시면 제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말을 딱 잘랐어요. 한 지붕 밑에서 살 때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이 흘러갔겠지만 거리가 멀어지니 시어머니께서도 어쩔 수가 없으셨겠죠.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참견하시던 것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얼굴을 자주 뵙지 않으니 오히려 감정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토록 꼴도 보기 싫었던 시어머니의 뻔뻔한 거짓말도 가끔은 애교로 보일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거리가 멀어지니 남편과 아들에 대한 집착이 눈에 띄게 줄어드셨고 긴 세월 동안 으르렁대며 지냈던 것이 거짓말처럼 꽤나 사이가 좋아졌어요. 진작 분가를 했으면 조금 더 일찍부터 서로 웃는 낯으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괜히 주말 부부가 사이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들도 아무 문제 없이 무럭무럭 크고 있었고 한동안은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전교권의 성적을 받아오던 저희 아들은 법대에 진학했고 남편처럼 변호사가 되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자기는 아버지처럼 멋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평소 그닥 똑부러지지 않은 성격에 매사에 여유롭고 낯선적이기만 하던 녀석이 할 때는 또 하는 것 같아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갑작스레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결혼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니냐, 갑자기 웬 결혼이냐 묻자 여자가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니 아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었고 여자와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니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이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일단 데려와 보라고 했죠. 그렇게 처음 만난 여자는 생각보다 너무 예뻤어요. 말 그대로 몹시 미인이었습니다. 거의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뭐하는 여자인가 싶어 직업을 물어보니 유치원 교사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과는 어떻게 만났나 물으니 아들이 일하는 법률사무소에 갔다가 사랑이 싹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법률사무소에 왜 갔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물으니 여자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너무나도 눈에 띄는 외모에 경계심이 들어 내가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했나 싶어 대답할 필요 없다, 더 캐묻지 않고 대화를 끝냈어요.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에 아들에게 정말 네 아이가 확실하냐, 아무래도 느낌이 별로다 말했지만 아들은 그런 제게 화를 벌컥 내며 무조건 본인의 아이가 맞다며 저 사람이 생긴 건 좀 화려해도 누구보다도 순수한 사람이다. 더 이상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면 저도 듣고 있지만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알겠다 답했고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막상 상견례가 시작되니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여자의 부모님도 굉장히 예의 있고 점잖으신 분들이었고 애가 생기기엔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조금 편견이 생겼었는데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똑부러지더라고요. 여자는 아들과 결혼한 후에는 유치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고 내조에 전념하고 싶다 말했고 아들 혼자 벌어도 큰 문제가 없는 형편이었기에 알아서 해라 답했습니다. 맞벌이니 내조니 하는 문제들은 전부 아들과 며느리 부부 사이에 일어날 일이었고 일단 결혼을 허락한 이상 둘 사이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게 두고 싶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처럼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둘 사이에 끼어들어 간섭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고 식당 앞에서 예비 며느리와 사돈 부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던 참이었어요. 저 사모님 이거요. 자리에 놓고 가셨어요. 한정식집 직원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와 제게 쪽지를 내밀었고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종이를 들고 온 적도 없을 뿐더러 상견례 자리 내내 제 자리에 이런 물건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다 말하려는데 직원이 제 귀에 대고 저분들 가시면 몰래 보세요 하고 속삭이고는 급하게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몹시 찝찝한 기분이었지만 일단 인사를 마무리한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쪽지를 꺼내보았어요. 쪽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같이 온 여자 템프로예요. 저희 식당 단골이고 어제도 남자랑 같이 왔어요. 자세한 얘기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드릴게요. 밑에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충격에 쪽지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템프로라니?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급하게 떨리는 손으로 적혀져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내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정식집 직원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사모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저한테 팁까지 주셔서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는 건 너무 양심에 찔려서요. 그 여자 템프로예요. 아시죠? 몸 파는 여자요. 저희 식당이 공공연하게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개별 룸도 있고 템프로들이 본인들 손님 데리고 많이 와요. 자기들끼리 회식하러 오기도 하고요. 그 여자 어제도 늙은 남자랑 둘이서 같이 왔었어요. 딱 달라붙어서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죠?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템프로들끼리 저번에 식사하러 와서 호구 하나 물었다고. 안 그래도 슬슬 이 일 때려칠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 기회에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확인해 보세요. 직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밝고 싹싹하게 웃던 아이가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뇨.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고 일단 알았다며 얘기해줘서 고맙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동안 생각이 멈춘 듯 머리가 새하얘져서 정상적인 사고가 되질 않더라고요. 일단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직원이 전해준 이야기가 정말인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흥신소에 찾아가 여자의 미행을 의뢰했어요. 의뢰를 하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 거짓말이라 믿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미행 결과는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충격적인 일투성이었어요. 일단 여자는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은 근처에 더 가지 않았어요. 여자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고 오후 8시쯤에야 집에서 나와 유흥가 쪽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유흥가에 위치하기는 했지만 겉으로는 제대로 된 간판 하나 없는 건물이었어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가게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자는 새벽 2, 3시쯤에 건물에서 매일 다른 남자들과 함께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남자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힌 사진들을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쩐지 첫 만남부터 뭔가 쎄하다 했는데 이런 추잡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순진한 저희 아들은 본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너무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커녕 저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였으니까요. 설령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몸이나 팔고 다니는 여자와 결혼시킬 생각은 추워도 없었지만요. 사진들을 보면 볼수록 너무 화가 났고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속여 먹으려 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의 빚쟁이였다면 이런 복수는 꿈에도 꿀 수 없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변호사 남편과 검사 시아버지를 둔 법조계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감히 법조인들이 가득한 이 집안에 불법 성매매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시집올 생각을 한 그 여자에게 혹독한 법의 심판을 내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아버지께 찾아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그간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노하시며 당장 이것들을 전부 잡아 깜빵에 쳐넣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셨고 시아버지의 권한으로 검찰에서 며느리가 드나들던 건물을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건물에서 몰래 술 장사를 하던 템프로 가게는 발각되었고 알고 보니 그 주변 건물들에 템프로 가게가 줄비에 있었더라고요.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템프로 가게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한동안 관련 기사가 많이 났었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히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자도 잡혀 들어갔고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당연히 몹시 배신감이 들겠죠. 진심을 다해 상대방을 믿고 결혼까지 결심했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본인을 호구라 부르며 무시하던 인간이었으니까요.
아들에게 많이 안 된 일이긴 했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좋은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좋은 점이라 표현하니 조금 이상하지만 이 일을 겪기 전까지 아들은 지나치게 사람을 잘 믿고 순진한 편이었거든요. 언제나 가족들 곁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서 그런지 나이에 맞지 않게 현실감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러다 언제 한번 크게 데이는 게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걱정이 현실로 일어났네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정식집 직원 덕분에 식을 올리기 전에 일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인생 경험 좀 한 대가로 이혼남 경력이 생긴다면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모든 일이 해결되고 저는 한정식집 직원에게 따로 연락을 해 소정의 성의를 전달했어요. 직원은 이런 걸 원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며 한사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제 아들 인생 구해준 값이라 생각한다며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하다 고집을 부렸고 결국 직원은 제 성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아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털어냈어요. 앞으로 여자들을 다 못 믿게 될 것 같다며 슬퍼하던 애가 그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참 속도 편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로 인해 뭔가 깨달은 점은 있겠죠. 참 어렸을 적부터 다사다난하고 고생도 많이 하면 살아온 인생입니다. 아들까지 번듯하게 다 키워놓아 이제 마음고생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참 기구하게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어찌되었든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긴 하지만요. 쌍값에 인생 경험 시켜줬다 생각하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나날들만이 계속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젊었을 적에 고생 많이 했으니 노년에는 좀 편해도 괜찮잖아요. 부디 아들이 다음에 데려올 며느리감은 멀쩡한 여자이기를 바라며 넋두리 같은 이야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결혼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다고 하지만 장담하건대 아마 저처럼 복받은 신부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들게 살아왔던 제 앞에 오로지 저만 사랑해주는 남편, 그리고 남들에게는 충분히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사까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그리고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무렵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이유는 몰라도 남동생은 자폐증을 앓은 채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홀몸으로 저희 둘을 힘겹게 키워내셨죠. 저는 어린 나이부터 제가 얼른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너는 아직 어리니 충분히 어리광 부려도 된단다 라고 하셨지만 저희 때문에 이른 아침 시장에 나가서 다리 다진 밤에 들어오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어리광을 부릴 수 있겠어요. 늘 본인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동생이랑 저 입으로 한 벌 더 사주시고 없는 형편에 저희 먹으라고 돼지고기 조금 간신히 사오시면서 저희끼리만 먹으라고 본인은 배부르다며 열심히 고기를 구워 저와 동생의 입에 한 점씩 넣어주시던 어머니였습니다. 동생은 자폐증 때문에 4살이 채 될까 말까한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몸집이 작으니 어머니가 혼자서 돌볼 수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 동생의 힘은 강해져 가는데 애처럼 때를 쓰고 난동 부리는 건 똑같으니 어머니도 힘에 벅차더라고요. 남동생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커서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동생을 돌보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힘이 든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제 동생을 정말 사랑했어요. 비록 자폐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저나 어머니를 힘들게는 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이니까요. 동생은 놀이터에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제가 동생 손을 잡고서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신나게 모래장난을 하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근처의 난풀을 뒤지다가 예쁜 꽃을 발견하면 뚝 꺾어서 저에게 가져다 주고는 했습니다. 그게 제 동생의 어린아이 같은 애정 표현이란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조금 크고 나서는 동생이 꽃을 꺾어줄 때면 눈물이 나서 동생이 다시금 모래장난을 하러 뛰어간 틈에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금방 시들 들꽃이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이었고 동생의 소중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더더욱 동생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더더욱 힘을 냈습니다. 꺼내기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만약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동생의 곁에는 오롯이 저만 남는 거니까요. 고단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돌보느라 하는 일을 멈추셔야 했죠. 이전에는 어머니가 일을 나가도 제가 학교가 끝나고 돌보고는 했지만 일을 다니다 보니 야근을 하게 되면 예전보다 늦게 들어가는 일도 많고 해서 동생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자폐라는 것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죠. 자폐도 똑같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의 몸이 아닌 어른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클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에 휘말릴 위험성도 많죠. 제 동생도 고등학생 시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었는데 어른 가슴 높이 정도 오는 난간이 막고 있죠. 동생은 문득 베란다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난간에 몸을 걸치고 있다 그대로 앞으로 기울어서 떨어지기 직전이었죠. 우연히 물을 마시기 위해 방에서 나왔던 제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급하게 동생에게 달려가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동생은 지금쯤 제 곁에 없었을 겁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다음날 떠지지도 않게 퉁퉁 부은 눈으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네요. 동생은 40살이 되어도 5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영원히 4살에서 멈춘 채 살아가야 하는 거고 이는 꼭 평생 동안 돌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노심초사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독신주의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동생을 돌보는 것은 힘들어지니까요. 어머니가 계셔도 어머니한테만 온전히 동생을 맡길 수는 없고 혹여 어머니가 몸이라도 안 좋아지셔서 동생을 돌보기 힘들어지면 제가 바로 옆에 있어야 하니 사실 저한테 결혼은 그 무엇보다도 큰 사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이런 처지를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저한텐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물론 조금 모른 척하면서 살 수는 있었지만 제 가족이고 동생이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는 건 정말 못 모르던 사춘기 시절 제가 동생에게 저질렀던 실수 한 번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사실 동생을 돌보면서 제가 늘 동생에게 헌신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4살에 멈춰진 동생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많았던 건 난 모르게 내게 이런 동생이 있단 사실이 싫었습니다. 동생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날은 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같이 맛있는 걸 먹자고 했고 제게 동생을 돌보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의 생일이기도 했어요. 늘 말을 걸어보고 싶었던 친구였는데 저를 자기의 생일 파티에 초대해 준 거였어요. 예상치 못한 초대였기에 전 더더욱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간 아이들과 못다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었고 그 사이에 껴서 평범한 아이처럼 웃고 떠들고 싶었지요. 집에서 동생의 어리광을 받아주고 동생이 저지른 짓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그냥 오늘은 일찍 와줄 수 없냐고 나도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할까 수없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질타가 두려웠고 못 가게 막을까 겁이 났어요. 그러다 마침 친구에게 언제 오냐는 문자가 날아왔고 저는 그 순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30분만. 30분 안에 갔다 오자. 30분 자리 비운다고 별일 없을 거야.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 다가가 동생을 제 방에 넣어놓고 착하게 있으라고 장난감을 손에 쥐어준 후 밖에서 문을 잠그었습니다. 가기 전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얌전히 있어야 해. 알겠지? 나 금방 올게. 동생은 제 말을 알아들은 듯 두 눈을 꿈벅였고 저는 조금은 안심한 채로 생일 파티에 갔죠. 햄버거집에서 열린 생일 파티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모여서 콜라를 마시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고 뭐가 그리 재밌는지 웃음꽃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엔 제가 끼어들고 싶었던 세상 이야기들이 가득했죠. 학교 이야기, 관심 있는 남자 이야기, 선생님들 이야기.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재밌고 흥미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 속에 속했던 사실이
그토록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저와 학교가 끝나면 더 놀고 싶었는데 그간 놀지 못해 섭섭했다며 절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떠들고 웃고 햄버거를 먹다가 시계를 확인했을 땐 30분이 아니라 이미 3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죠. 그제야 전 놀라 헐레벌떡 아이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 뛰어나왔고 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건 어머니의 차가운 눈초리였습니다. 그리고 옆엔 동생이 바지에 오줌을 흠뻑 묻힌 채 해맑게 절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얼굴은 처음인지라 저도 그 순간은 무서워서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딱 30분만 갔다 오려고 한 건데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어. 정말이야. 믿어줘. 그러나 엄만 절 쳐다보기만 할 뿐 침묵을 지키셨어요. 엄마 하고 낮게 소리를 내어 불렀지만 엄만 한숨을 쉴 뿐 절 보다 앞으로는 어딜 가면 엄마한테 꼭 전화를 하라고 한 뒤 동생을 씻기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은 제가 나간 뒤 오줌을 싼 채 몇 시간을 젖은 바지를 입었고 방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제가 밖에서 잠궈 놓았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저는 동생에게도 너무나 미안했고 생일이었던 어머니께도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허나 어머닌 그날 밤 절 꽉 안아주시며 아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낸 것 같아 미안하다며 우리 딸도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미안하다고 제게 외려 사과를 하셨습니다. 또 동생도 그날 제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지 다음날 제게와 초콜릿을 건네주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었죠. 전 그런 동생을 꽉 안아주면서 앞으로 누나가 더 잘 돌봐주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결코 누나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요. 이후 저는 정말로 동생에 대한 미움을 지운 채 누나로서, 가족으로서 동생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이런 누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힘든 순간순간마다 제게 힘이 돼주곤 했어요. 제가 수능을 보는 날에도 취직을 앞둔 날에도 힘이 들고 고단한 날이면 어떻게 알았는지 제 마음을 알아채고 와선 꽃 한 송이를 꺾어주거나 사탕을 쥐어주며 제 마음을 풀어주었어요. 그럼 저는 동생을 붙잡고 우리에게 텔레파시가 있나 보다 하고 말하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동생의 행동들은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내 동생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해주니 세상에 못할 게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동생은 제가 돌봐야 할 책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더 힘을 내어 살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저와 어머니는 동생을 돌보며 눈물로 땀으로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동생의 웃음은 저희에게도 웃음이 되었고 동생으로 인해 더 깊은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그랬기에 비혼을 택한 것도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비혼을 원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혼을 택하고 있어서일까요? 30살이 조금 넘어서 새로이 들어간 직장에서 저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남편이죠. 남편은 당시 저와 같은 직급의 대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랑은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가끔 오다 가다 눈인사 정도만 할 뿐 특별히 이야기를 나눌 일이 거의 없었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해서 그냥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일 뿐 별다른 감정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약 반년 뒤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간 협업을 통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우연히 저와 남편이 그 프로젝트의 메인 멤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그 시기에 무척이나 가깝게 친해졌습니다. 얼굴이랑 이름 정도만 알고 있던 남편은 막상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 저와 좋아하는 음악도 같고 음식도 같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조용히 독서하는 취미도 있었는데 남편도 쉬는 날 일부러 도서관을 찾아갈 정도로 독서를 좋아했고 심지어는 취향인 작가까지 같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참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부딪히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신기하다는 감정은 슬그머니 다른 것으로 변모했었죠. 바로 좋아한다로요. 감정이란 건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르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순 휙 바뀔 수가 있는 것이더군요. 저는 살면서 그 흔한 짝사랑도 한 번 안 해봤었습니다.
정확히는 짝사랑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컵도 뽑기도 사먹고 딱지치기도 할 어린 나이부터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가서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함께 동생을 돌보았고 이 생활을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가다 보니 누구를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제게 남편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슬프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머니와 동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연애를 해도 되는 걸까? 괜찮은 걸까? 많은 걱정이 들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오로지 집안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연애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내적인 갈등을 하던 중 돌연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요. 어렴풋이 남편 역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아주 놀라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고백까지 받고 나니 제 고민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것 같아 심란했습니다. 고백한 남편을 앞에 세워두고 혼자 가만히 10분을 좀 넘게 생각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그때 나 차이는 거구나 하고 차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곱씹고 또 곱씹은 뒤 저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를 덧붙였죠.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난 집안 사정 때문에 데이트도 자주 못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함께 회사에 있을 때뿐인 날이 많을 거예요. 어쩌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갑자기 집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당신을 두고 혼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 날 만나면서는 생길 수도 있죠. 만일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다면 사귀기로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을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연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최우선시하는 건 제 상황에선 불가능했으니까요. 동생에 대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집안 사정이라고 뭉뚱그려 말했지만 어쨌든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과의 연애라면 상대방을 위해서도 안 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제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기꺼이 그럴게요. 날 믿고 우리 연애해요. 그렇게 3년을 알콩달콩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정말 잘 사귀었습니다. 제가 인생 첫 연애를 시작한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데이트도 좀 하라면서 저를 어떻게든 밖에 내보낸 덕에 고백받은 후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으며 했던 말이 무색할 만큼 주말에도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남편은 저랑 잘 맞는 만큼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몸에 익어 있었고 상대방의 사정을 제일 먼저 생각해줬죠. 데이트를 위해서 만난 지 5분 만에 제 사정으로 집에 들어가야 해도 남편은 단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나와줘서 고맙다며 다음에 더 즐겁게 데이트하자고 말해주며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는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배려는 늘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언젠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그만큼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겐 없다고 혹은 있어도 절대 바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욕심이 가슴 한편에 스물스물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결혼이었죠. 사실 연애 3년차가 되던 해부터 남편은 슬쩍슬쩍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습니다. 대놓고 결혼하자는 게 아닌 막연하게 결혼했을 때나 꿈꿔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신혼여행은 탁 트인 바다가 있는 곳이 좋겠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방은 꼭 시원한 하늘색으로 꾸미고 싶어. 우리 한 10년 뒤에는 전원주택에서 살까?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내심 프로포즈에 대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허나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못 들은 척 하기도 했고 차곡차곡 결혼에 대한 마음을 접어보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희망과 기대가 커지면 혹여나 나중에 더 마음이 아파질까 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35살이 되던 해의 생일,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죠.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바닷가 앞이었습니다. 함께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고 밤하늘의 폭죽들이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간직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자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그러자 했죠. 그런데 그때 모래사장 속에 신발이 푹 패여 걸려버렸고 남편이 대신 모래 속에서 제 신발을 꺼내주더니 한쪽 무릎을 천천히 꿇었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은빛 반지를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와 함께 늙고 마지막엔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지난 기억들을 추억하고 싶어. 먼 훗날 이곳에 다시와 함께 걷고 싶고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줄래? 눈물이 겹도록 아름다운 말이었고 제 마음은 이미 반지를 받은 순간부터 정해져 있었죠. 허나 다시 한번 스친 동생의 얼굴에 전 쉽사리 남편에게 대답할 수가 없어 머뭇거렸고 남편은 두려운 얼굴로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 결혼 생각이 없냐고요? 나는... 저의 머뭇거림에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실망한 기색을 비추었습니다. 저를 평생 같이 할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니었던 걸 알게 됐으니 마음의 상심이 큰 거였어요. 아직 제 사정과 상황도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저희 둘은 바닷가에서 서로 다른 차를 타고 따로따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는 그 후 처음으로 서로 일주일간이나 연락하지 않았어요. 결혼이 아니면 헤어짐이란 생각이 드니 마음이 정말이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난 이 사람이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느 날은 고열에 몸이 이유 없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약도 잘 듣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재차 물었지만 어머니에게 솔직히 고할 수도 없었고 그저 끙끙 속으로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동생과 동생이 어질러 놓은 방 안을 청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곧 미래의 제 모습이었죠. 그런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예전엔 사랑하는 동생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모습이고 미래라 생각했는데 이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동생과 함께해야 하는 제 미래가 어딘지 너무나 씁쓸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더는 결정을 미룰 수가 없어 그렇게 며칠을 집에 와서 제 행복과 책임감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 뒤에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뒤를 돌아 놀란 얼굴로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게 왠지 죄스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 어머니는 꼼짝없이 집에서 혼자 동생을 돌보아야 했으니 어머니에게 못난 불효를 하는 것이었죠. 늘 저희를 위해 희생만 하셨던 어머니인데 그런 어머니에게 또다시 힘겨운 짐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만 쫓아고 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 짧은 틈에 수십 번은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말에 바로 고무장갑을 벗어던진 뒤 제게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야. 라면서요. 그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날 사랑해주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해서 허나 전 엄마를 깨어나면서도 일찍 잠든 동생이 깰까봐 코만 훌쩍거리며 숨죽여 울었고 엄마 품에서 울었던 그날은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1년 뒤쯤 결혼하기로 대략적인 날짜를 잡았습니다. 바로 상견례를 할까 했지만 그 근래 어머니의 몸이 급작스레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시기를 미루었죠. 이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진짜 양가 부모님끼리 인사도 나누자고 약속 날짜를 잡았을 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요. 영원히 제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니였는데 암 말기라니. 마음 한가운데가 무너지고 헐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제 팔자에 과분한 행복을 누렸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이 상황. 제게는 평생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으니까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제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계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몸으로 동생을 돌볼 수는 없으니 이제는 제가 온전히 동생의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어머니의 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남편에게 결혼을 무르기 위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데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나서 우리 얘기할까?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갈게. 남편은 제 말에 차분하게 집 앞으로 오겠다고 했고 저희 집 근처까지 헐레벌떡 온 모습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눈물부터 흐르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저를 껴안은 남편의 품에서 근 30분은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왜 결혼을 안 하려 그러냐? 무슨 일 있냐? 그 어떤 말도요. 그냥 제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가만히 제 눈을 바라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실은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동생이 있어. 자폐증 있는 남동생이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나와 엄마가 동생을 돌봐왔어. 그렇게 저는 말을 시작했고 그때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자폐증이 있는 4살 지능의 남동생, 어머니의 암 말기 판정 등등 그간의 세월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동안 남편은 말없이 들어주었고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잠시 전화를 하고 온다더군요. 그리고 5분 뒤 남편은 대뜸 우리 집에 가자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왜 갑자기 집에 가자는 걸까 싶었지만 상견례는 안 했어도 이미 결혼 이야기가 깊게 오간 상황에서 남편의 부모님을 뵙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애써 담담한 마음을 유지한 채 남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본 남편의 부모님, 제 시부모님은 정말 인자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이런 분들한텐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그것도 오로지 제 사정 때문이라는 게 견딜 수 없어 죄송했습니다. 막상 도착하자 애써 멈춘 것 같은 눈물이 또 줄줄 흐르더군요.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안으로 들인 뒤 따뜻한 소파에 앉히고는 휴지를 가져다 주셨죠. 그리고 저와 남편의 반대편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간신히 울음을 추스르고 아까 남편과 둘이 있을 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했죠. 저한테는 4살 지능을 가진 자폐 남동생이 있는데 얼마 전 어머니가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정말 동생한테는 저밖에 없습니다. 동생은 평생 누군가가 돌보아줘야만 살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동생 없이 저 혼자만의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찾아뵌 자리에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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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말을 하면서도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 파토난 결혼, 그리고 내가 돌봐야 하는 남동생. 시린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또 염치 없이 울음이 터지려고 한 걸 애써 다른 생각을 하며 참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잡고 있는 제 손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시던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아들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너는 예전부터 동생이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결혼을 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는구나. 내 마음이 다 못한데. 무슨 일일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두 분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제게 시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남편이 전화로 제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이 결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그게 시부모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본다는 건 네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란다. 그리고 냉정한 말로 그 때문에 너와 새아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감당할 수는 있는 거니? 라고 물었고 남편은 저 예전부터 남동생 가지고 싶다고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도 하는데 남동생까지 생기다니 일석이조 아닌가요?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말입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이야기에 그날은 정말 평생 쏟을 눈물을 다 쏟았던 것 같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한참을 울다가 나와서는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향했죠. 남편의 손을 잡아 끌고 들어가서 엄마! 라고 외친 순간 또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어쩜 그리 짠할까요? 제가 웬 남자 손을 잡고 들어와서 우니까 어머니가 불이 나게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에 저는 울먹이며 말했죠. 저랑 결혼할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는 제 말에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을 향해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했지요.
그 뒤로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살 날을 받아두신 상황이었기에 혹시 몰라 가장 가까운 날로 결혼식을 잡았죠. 하루하루 파리해지는 어머니 안색에 걱정이 앞섰지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동생을 돌보면서 하루빨리 결혼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사히 예정된 날짜에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 정도를 모아놓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죠. 남편은 제 손에 입을 맞추며 함께할 날들 동안 적어도 눈물 나올 일 없게 해주겠다 약속했고, 남동생은 제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절 향해 웃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받아주신 시부모님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인자한 얼굴로 웃고 계셨죠. 저 역시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맞이한 이 순간이 너무도 은혜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혼주석에 홀로 앉은 어머니를 보는데 참 신기한 게도 어릴 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 속에 저는 5살 남짓 어린이였다가 어엿하게 교복을 차려입은 중학생이었다가 다 큰 성인이었다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죠. 그리고 제 기억은 프로포즈를 받은 직후 어머니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하던 그 순간으로 멈췄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몇 번을 망설이며 꺼낸 말에 네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야. 웃으며 화답한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그 환한 미소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기억들, 심지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바래지는데 그날의 기억만큼은 더 선명해집니다. 정말 제 행복이 어머니의 행복이었을까요? 제가 결혼해서 잘 지내는 모습에 어머니는 저만큼 행복했을까요? 이제 물어도 대답해줄 사람은 없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병상에서 힘이 드셨을 텐데도 제가 갈 때마다 환히 웃고 계셨으니 아마 정말 행복하셨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날 저는 어머니와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온몸에 호스를 꽂고 있었고 통증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지만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한자 한자 내뱉으셨어요. 지금껏 누구보다 많이 인내하고 많이 애썼던 우리 착한 딸.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엄만 그동안 우리 딸 덕분에 너무 많이 행복했어. 어머니가 저 때문에 행복했다는 말을 듣는데 참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머니로 행복했던 나날이 정말 많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있어서 힘든 순간들을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이 끈끈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렇게 어머니를 보내야 하는 순간이, 그래야만 하는 순간이 너무나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허나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지막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 옆에 있던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았고 제가 동생을 잘 돌볼 테니 편히 가시라고, 편히 쉬고 계시라고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안심이 되셨는지 자그마한 미소를 지으셨고 그 다음날 돌이킬 수 없는 먼 곳으로 소풍을 떠나셨습니다. 남동생은 저만큼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애타게도 많이 찾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 저의 말들로 안정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남동생을 보며 슬픔을 누르고 오늘을 또 사는 방법을 배웠죠. 지금은 시부모님 근처에 집을 잡고 저와 남편,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주기적으로 시부모님 댁에서 자고 오고는 하는데 처음에 저는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동생과 함께 있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만류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 동생과 함께 있는 걸 기꺼이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항상 동생이 오면 늘 아껴두었던 맛있는 간식을 내어주시고 동생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잔뜩 사다 놓으십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모습에 본인들이 더 좋아해 주시고요. 그 얼굴과 눈빛이 진심인 걸 알기에 저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대하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은 조금 마음의 짐을 덜고서 동생을 시부모님 댁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부모님께선 저희가 신혼인 걸 아시고 부부가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면서 남동생을 데려가곤 하는데 그런 배려들이 얼마나 말도 못하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남편이
왜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란 건지 시부모님을 보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네요. 얼마 전에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였는데 시아버님과 남편이 동생을 데리고 공중목욕탕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동생이 신나게 물장구를 쳤다면서 기세가 장군감이라며 허허 웃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쩐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내게 주어진 행복이 맞는 건가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전생에 덕을 쌓으면 현생에서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는데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저는 대체 전생에 어떤 덕을 쌓았던 걸까요? 잘은 몰라도 지금의 제 행복은 전생의 덕도 있겠지만 먼저 하늘나라에 간 어머니의 덕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한번 안 끼치고 착하게 사신 덕이 분명히 제게 온 거라 여깁니다. 그러나 최근엔 아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다칠 뻔한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동생이 제게 안겨보겠다고 오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치일 뻔한 일이었어요.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동생은 찰과상 정도일 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차주분께서 돌연 화를 내시면서 장애인을 길거리에 끌고 오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차 앞으로 왔으니 당황할 순 있겠지만 그런 말은 장애인 가족에겐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이었죠. 그럼 장애인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나요? 그 말에 화가 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순식간에 차주분과 싸움이 붙을 뻔했습니다.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그런데 남편이 멀리서 절 발견하고 달려와선 저 대신 불같이 화를 내었고 차주도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는지 사태는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일은 많이 겪어왔던 터라 익숙했는데 남편은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은지 한동안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때 전 저 대신 화를 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런 순간 늘 제 옆엔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거든요. 모쪼록 이런 일도 있고 난 후 아직 몸도 장성하고 성격도 너무 활기찬 동생인지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마도 죽을 때까지 동생 이런저런 걱정을 할 듯 싶지만 그래도 남편의 도움이 있으니 사는 동안 덜 고단하고 많이 행복할 듯 합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는 비밀인데 제 이야기를 쓰면서 지금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가 봅니다. 남편과 함께 하하호호 웃다가도 불을 끄고 누우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앞에 뿌옇게 흐려진 적이 많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함께 행복했을 텐데 하는 미련도 있고요. 하지만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제가 지금에 충실하지 못한 채 계속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면 어머니도 분명 하늘에서 슬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자주, 더 크게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겪고 있는 행복은 분명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앞서 말했지만 제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려준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 같아요. 저는 남들 앞에 쉽게 나서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그리 녹록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남편을 제외하곤 한 번도 누군가에게 먼저 나를 보여준 적도 내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먼 유년 시절을 보내며 이렇게 살아온 저도 지금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들을 보상이라도 받듯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제 기운을 받아서 다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비슷한 환경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라며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